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최우수 리서치 센터, 이 센터 전체에 주는 베스트 하우스로 선정된 바로 DB금융투자의 장화탁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오늘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센터장님, 네. 베스트 하우스로 선정된 본인의 리더십과 통솔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시겠다고.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싶었어요. 아, 역시 교수님 날카로우시네. 예.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종합 점수잖아요. 네, 뭐 제일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보다는 제가 뭐 현업으로 애널리스트 했을 때는 많이 탔지만은 저희 동료들 때문에 받은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것을 가장 잘 조망했던 또 리서치 하우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펀더멘탈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도 여쭤보려고 하고요. 모멘텀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우리 센터장님 모시고 하나하나씩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소장님, 뭐 모멘텀, 펀더멘탈 그러면 요즘은 어느 흐름이 제일 궁금하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2020년과 2021년의 가장 차이점은 앞서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이제 공매도 시장이라든지 변동성이라든지 요즘 센터장님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은 뭔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예. 리서치 센터장은 모든 걸 다 안다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있는데. 질문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일부 분들은 마스크 언제 벗으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뭐 언제 봤나요? 선생님? 저희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끝나면 벗겠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업의 특성상 그 기업의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 기업 대표님들이 또 재미난 질문도 많이 하세요. 야, 우리 회사가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저쪽에 시가총액이 더 커? 그래서 기업 밸류에이션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사실 채권 시장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것은 최근엔 당연히 인플레이션 진짜와 그렇죠.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주식시장에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것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아, 맞아. 이런 말씀도 그만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경제 상황과 자산 시장의 괴리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경제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탈출도 안 했고 점점 어려워지는 섹터나 아니면 개인 경제 주체들도 있는데 이거 자산 시장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경제 분석이라는 게 이렇게 유동성이 확 풀린 상황에서 그리고 언제 해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애널리스트 시작을 경제로 했기 때문에 경제가 의미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과하군요. 힘들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좀 고민해 볼 게 이제 MC 분께서 말씀 주셨던 게 두 가지 핵심 단어잖아요. 경제하고 자산 시장. 예. 그래서 저는 경제하고 자산 시장을 일단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산 시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통 주식, 채권, 그리고 원자재를 포함한 대체, 네. 그다음에 국내 해외. 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6개의 자산군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중간에는 이제 환율이라는 게 섞여 있고요. 경제는 사실은 경제가 좋아 나빠 이거는 너무 나이브한 질문인 것 같고요. 물론 성장률을 말할 수도 있고 물가를 말할 수도 있지만 자산 시장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경제를 구분할 때는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과거의 경제야, 예. 현재 경제야, 앞으로의 경제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산마다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경제에 반영하는데 과거의 경제를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또 현재의 경제에 반응하는 자산시장인데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 자산시장이 의미 없어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경제의 분석이 의미 없다라기보다는 네. 적정한 자산의 적정한 경제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합쳐서 설명을 하고 진단을 하고 전망을 할 것이냐 이러한 조합들을 잘 가져가는 게 실질적으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하신 6개의 자산 시장과 경제 카테고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때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모두 알고 계시는 것들은 당연히 주식이 가장 앞으로의 경제에서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이 상대적으로는 현재와 앞으로의 중간 정도에서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군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섹터별로 앞으로의 경제 섹터가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반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과거와 관련돼 있어서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비용이나 고용 지표가 과거 지표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기업의 이익이나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 그런 과거 데이터를 갖고서 아니면은 이익이라든지 그런 쪽과 관련돼 있어서 이제 비용, 네. 그다음에 임금 이런 쪽의 지표를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채권, 주식 다 이렇게 구분이 네. 딱 되네요. 그럼 요즘 소장님 네. 비트코인은 뭐에 반응을 아주 적용시키는 거예요? 저도 경제학과 나왔는데 센터장님처럼 저렇게 훌륭한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 비트코인은 그냥 단순하게 이 심리에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예. 자, 일단 하나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고요. 그다음 또 하나 네네. 뭐 우리 소장님 한번 여쭤봐 주시죠. 최근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미국 네. 중심으로 이제 테이퍼링 얘기, 앞서 뭐 인플레이션도 말씀하셨고 네, 네. 한데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테이퍼링 언젠간 하겠죠? 네, 할 것 언제 같습니다. 하죠. 그리고 금리도 뭐 아무래도 올라가줘야 뭐 경제가 국건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보면 충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정상적인 그냥 흘러가는 거일 수도 있고 스무스하게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까? 글쎄 제가 이제 보통 대답을 할 때 질문하시는 분들의 좀 핵심 질문 단어를 좀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 질문은 테이퍼링, 뭐 금리 상승, 예. 어떻게 반응 이거 네. 같아요. 사실 테이퍼링은 많은 분들이 워낙 많은 얘기들을 하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테이퍼링을 결정하는 경제의 주체가 결국에는 패드잖아요. 네. 내가 패드면은 언제 할지? 이걸로 결정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명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사실 기저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작년도 2분기가 경제가 제일 안 좋았죠. 네. 물가도 제일 낮았죠. 예. 당연히 올해 2분기가 물가도 제일 높을 거고 예. 경제 데이터도 제일 YOY로는 제일 좋아지겠죠. 근데 경제는 약간 늦게 발표하잖아요. 네. 2분기 데이터가 발표되는 시점이 당연히 7월부터 그렇죠. 시작이 그렇네.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또 이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언제 발표해? 갑자기 나서 할 수가 없잖아요. FOMC나 잭슨홀. 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또 내년도 초에 네. 패드의 의장도 바뀌시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굳이 저보고 네. 제가 패드의 의장인데 너 언제 할래? 물어본다면 글쎄 6월, 7월 아닐 것 이때쯤 같은데. 하면은 욕을 안 먹을 것 같아요. 네. 명분도 있을 네.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시나리오를 짰을 때 저는 올 여름쯤이 가장 확률이 유력한 높지 후보 중에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왜 올라 네. 악재일 수도 있고 네. 호재일 수도 있죠. 네.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면 음. 뭐 순간적으로 불편할 수는 있지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물가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하면 또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도 경제가 좋아서 수요가 좋아서 예. 물가가 올라가면 괜찮죠.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면 뭔가 불편할 수 있겠죠. 네. 네. 예, 그래서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상승이 순간적으로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가가 상승하면서 특히 최근에 곡물 가격 같은 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담감으로 정부가 테이퍼링을 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전후로 테이퍼링 금리 상승이 나타나는 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네. 왜 나타나지? 왜 나타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살짝 넘어갈 수도 있고 음. 굉장히 불편하게 시장이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5월에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런 전설 또는 속담, 뭐 속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격언에 따라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피해가지 마시고 OX로 네. 얘기하십시오. 이게 한 달에 맞냐 틀리냐가 바로 날 것 같아서 댓글로 바로 실시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아직 5월 초라서 조금 네.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사고 한 번 팔 수 있는 투자자야. 그럼 너는
몇 월에 사서 몇 월에 파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을까? 제가 해봤더니 네. 격언이 맞아요. 맞기는. 1월에 사서 5월에 네. 파는 겁니까? 11월에 사서 예. 5월에 팔면 가장 성과가 좋습니다. 묘하게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연속 그렇네. 예, 시장이 올랐죠. 그렇네. 예. 그리고 5월에 사서 11월에 팔면 성과가 제일 제일 안 안 좋습니다.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계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어노멀리 뭐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거는 사실 이게 100% 맞지는 않거든요. 네. 왜 이렇게 돼? 그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 왜 이렇게 됐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5월은 바텀업 측면에서는 1분기 기업 실적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죠. 예. 4월, 5월부터. 네. 그리고 굳이 말하면 탑다운 측면에서는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대충 급한 자금 집행을 마무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초에는 그 애널리스트를 포함하든 아니면 기업의 경영자가 되든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예, 예. 그래서 추정치도 높고요. 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딱 발표되는 시점, 에게. 생각보다 별로네. 어. 그러면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닝 추정치라든지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연초 되면은 연말 1년 동안 자금 집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자금을 하나도 집행 안 하고 계속해서 여름쯤 될 땐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두 집행하지는 않지만 연초에 좀 자금을 집행해놔야 마음이 편한 경향이 네, 있어요. 올해도 그럴 거냐? 음.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 일단 네. 왜냐하면은 기업 실적이 괜찮습니다. 예. 네. 괜찮게 맞아요. 계속 괜찮죠. 유지가 됐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시장 컨센서스의 어닝 추정치가 과거에는 이때쯤 되면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호. 그래서 이게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야 과거랑 좀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탑단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앞에서 공매도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6개월 연속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아까 테이퍼링 이슈도 잠깐 말했고 너무 부담감이 불편한 있구나.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중간을 택하겠습니다. 중간을 택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모멘텀도 좋고 펀더멘탈도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죠. 그렇죠. 모멘텀도 나쁘고 펀더멘탈도 나쁘다? 살아야죠. 팔아야죠.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럴 때는 시장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괜찮잖아요. 네. 근데 모멘텀은 불편하죠. 네. 그럼 모멘텀에 크게 반응하는 것들은 조금 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에 좀 반응하는 가능한 것들은 것들은 저희가 좀 가져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스타일 측면에서는 가치 성장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높다 싸다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나와 안 나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한 6개월 정도 좋았던 것들은 좀 모멘텀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5월부터는 시장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런 구성 종목이라든지 전략에 대한 고민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올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점잖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를 저도 오늘 방송 나가서 비슷한 질문을 네. 받았거든요. 예. 제가 했던 방식은 상당히 무식한 방식이에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1월 효과라는 것도 나름대로 뭐 얘기가 있죠, 많이 있죠. 네, 많이 하지 있죠. 않습니까? 그것도 1월 어느정도 효과는 1월 달에는 1년치 기대치가 있으니까 막 사다가 네. 5월쯤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가 이제 좀 꺾이고 성적표가 네, 네,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나름대로 맞는 말도 있긴 있는데 박사님 시간적으로 말씀 잘하시네요. 이렇게 좁은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많이 배우네요. 센터장님, 네. 오늘 앞에 이제 펀더멘탈하고 모멘텀에 대해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어떤 관전 포인트로 알아봐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잖아요. 공매도. 예. 질문 좀 해주세요. 공매도가 이제 시향이 돼서 조금 전 네, 저희가 네, 이제 네.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매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센터장님이 보시는 공매도 시가 이 공매도가 오르냐 마느냐는 이제 그 논쟁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네, 공매도가 이제 당장 오늘 외국인들이 1조 가까이 때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그 감상평하고 향후 이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인가
이것을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일부에서 제가 내내 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앞에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좀 방송을 사실 일부에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거 하기 전에 그거 고해성사도 하고 가세요. DB는 외국인들에게 몇 주나 빌려주신 거예요. 저희는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17개 증권사에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갔나요? 아, 네, 아직까지는 잘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며칠 전하고 오늘하고 또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신 거 아시죠? 네. 사실 며칠 전까지는 공매도라는 게 좋은 뉴스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네. 모든 사람들이 큰 영향은 네. 없지 않을까 이런 대체적인 말씀들을 의견이 많이 그랬죠. 대체적인 예. 그랬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오늘 시장이 딱 반응을 하고 나니까 예. 생각보다 사실은 영향이 지수보다는 예. 안에 내용을 보시면 체감으로 느끼는 건 훨씬 더 컸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매도보다는 예. 공매도가 문제였을까? 공매도를 5월에 실행한 게 문제였을까? 아,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 예, 그래서 사실 똑같은 이벤트인데 네. 언제 그러네.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시장은 맞아요. 굉장히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시장 생각보다는 5월 했기 때문에 좀 차라리 불편할 수 3개월 있을 먼저 했었으면 좀 나았을까요? 그게 그럴 수도 있겠나? 6개월 후에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아, 같습니다. 6개월, 오히려 6개월 후에 11월 달에. 12월 달에 네, 11월 달에. 그러니까 네. 제일 변동성도 심하고 네. 과거 어느 멀리 측면에서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네, 시점에 네. 공매도.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수급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이런 점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계절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시점에 굳이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네. 시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봤으면 하지 말자 안 하자 이 이슈를 떠나서 언제 할 거냐로 조금 가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5월에 한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두 번째는 또 이제 대부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공매도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거다. 네. 네. 저도 동의는 하는데 약간 언어적인 장난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자, 공매도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걸까요? 변동성이 큰 업종이나 주식을 공매도하는 걸까요? 후자. 후자네. 후자죠. 후자네.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 공매도를 왜 하느냐 이것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부 당국자가 많이 말씀하시는 게 해지 수단으로서 공매도가 필요하다. 시장의 효율적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뭐 필요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아비트리지 거래, 차익 거래부터 해 갖고 되게 여러 가지 공매도 기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쌓이는 거야?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캐리 트레이드는 시간이 쌓이면서 변동성이 없는 거에 네. 캐리를 먹는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면 청산을 하면서 충격이 커지는 거죠. 예.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쌓이니까. 네. 그렇지만 공매도는 어떻습니까? 빌리는 순간 이자를 내야 네. 되죠. 내죠. 아. 자, 공매도를 쳤는데 네. 빠지면 먹지만 예. 오르면 거예요. 손해죠. 예. 가만히 있으면요. 손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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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공매도는 변동성이 큰 거를 해야지 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죠. 이벤트가 있는 거를 해야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공매도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업종이나 종목이 공매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겟 업종이나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변동성이 큰 거를 더 키운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연합뉴스도 되게 헤드라인을 재밌게 잘 뽑으셨어요. 뭐라고 했나요? 코스피는 살짝 흔들렸고 코스닥은 왕창 흔들렸다. 그 흔들렸다라는 네.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 코스닥이 그렇게 공매도를 치기 좋은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시가총액도 작고 유동성도 적고 실질적으로는 공매도 치기 좋은 종목들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시가총액 큰 것들, 빌리기 쉬운 것들. 그다음에 정부가 작은 종목들은 빌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왜 코스닥이 더 크게 반응했을까?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한번 쪽으로 좀 해석을 여쭤볼게요. 해보고 싶습니다. 뭐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주관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하소연을 해야 됩니다. 네. 공매도 치기 좋은 종목은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거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를 일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다는 것은 개인들은 실질적으로 좀 그래 다이나믹한 걸 좀 좋아하시잖아요. 코스닥이 좀 많죠. 코스닥을 떠나서 좀 주가가 좀 재미없는 것보다는 좀 크게 움직이는 것들을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개인들이 좋아한다라기보다는 개인들이 조금 선호하는 그런 특징이 좀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업종이나 섹터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우연찮게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걸 파는 게 아니라 공매도의 특징에 어울리는 것들, 네. 변동성이 큰 것들을 묘하게 좀 개인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굳이 말하면 무슨 작전이나 그런 약간 음모론이나 그런 것들로 말씀드리고 싶은 경향은 없고요. 네네. 묘하게 좀 그게 맞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정부가 조금 더 세심하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기는 하고요. 예, 상당히 공매도는 좀 여러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좀 조심스럽고 지금 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좀 보면 좀 공매도 못지않게 지금 네. 시장에서 조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가상화폐 네. 그리고 일부 IPO 이번에 뭐 SK IET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 정말 청약하셨는데 한 주도 못 받으신 분들 소고기값 못 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과열이라든지 버블 논란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섹터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정리를 이참에 좀 해주시죠. 이것도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저도 다양한 의견 중에 제 의견은 이거예요. 한 표를 던져봤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제가 앞에서 버블이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또 그 와중에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은 IPO 시장과 관련된 또 이슈도 묻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답이 없는 거를 얘기해봤자 제가 볼 때는 네.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가상화폐에 관련돼 있어서 모두 그래 그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조금 컨센서스가 모여진 게 있어요. 첫 번째 가상화폐가 화폐야? 논란 있죠. 논란 있어요. 논란 있죠. 예. 가상화폐가 자산이야? 그건 논란이 그거는 좀 이제는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가상화폐로 보지 말고 자산으로 봐보자. 일종의 금융상품처럼. 뭐 디지털 자산이라는 네.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화폐 논란은 있지만 자산이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건 네. 기존 자산하고 동일한 거야? 다르죠.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자산 그냥 더 투자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기존 자산하고 다르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상관관계입니다. 그렇네. 상관관계가 다르면 이거는 해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좀 다르거나 네. 아시겠지만 다른 자산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죠. 크죠. 그리고 다른 거 다 떨어질 때 혼자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요. 네. 정반대인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자산으로 가상화폐를 봤을 때 많은 것들이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자산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산 가격을 먹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예. 안 갖고 있을 때 기존 자산에 대해서 해지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시간이 지나면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일부 편입이 되면은 변동성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도 편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 편입해야 되죠. 네. 모두 다.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일단은 자산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자산 가격 상승을 보면서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요. 기존의 자산을 여러 가지 해지를 하기 위한 수단이고 과연 어느 정도를 편입하는 게 적정해 이것은 또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다만 기존 자산을 대체하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자산을 다 팔고 가상화폐로 가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자산으로 보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IPO 시장과 관련돼 있어서는 만약에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상장이 된다. 아바타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버블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보는 주식이네? 음. 처음 보는 기업이네? 음. 그리고 1등 기업이 상장하네? 네. 그 업종이나 그 헤게모니에 있어서. 이거는 새로운 투자 기회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측면에 접근하기보다는 네. 단순하게 공모주를 받으면 우리 소위 말해 잘못된 학습 효과, 따상을 먹을 수 있다. 따상을 먹고 나는 무조건 나오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 때문에 좀 버블 논란이 좀 있는 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접근했을 땐 괜찮은데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맨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게 다른 쪽으로 좀 왜곡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는 IPO 시장과 관련돼 있어서 이게 기존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면은 새로운 투자의 기회야, 아니야. 이거를 구분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 상장시장이 좋아야지만 후행적으로 IPO 시장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편한 느낌은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IPO 시장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주식시장이 좀 불편하고 많이 식으면 그때부터는 시차를 두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IPO 시장과 관련돼 있어서는 저희가 앞선 시장이 아니라 조금 후행하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업종이나 종목이 좀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은 거기에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청약을 안 하면 리스크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잡을 수 있는 그런 냉정한 좀 시각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그 주식 커뮤니티 카페 이런 글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IPO도 이제 대형 IPO 몇 번 해봤단 말이에요. 올해 그랬는데 뭐 카로 시작하는 회사, S로 시작하는 회사 해봤는데 이거 뭐 그냥 따상이나 따상상은 했지만 그 뒤로 뭐 쭉쭉 빠지죠. 그럼 IPO에 대해서 재미 못 느끼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되고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이 다시 7천 간 게 일부가 그걸로 다시 간 거다. 공매도도 또 영향도 있다. 막 이런 분위기가 막 많아요. 뭐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동감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저보고 주식시장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게 아니라요. 돈 있으시죠? 시중에 유동성 많다는 건 동의하시죠? 그러면 뭐 하실래요? 채권 하실래요? 예금 하실래요? 예금이요? 예금의 기본적인 거는 금리잖아요. 그렇죠. 채권 하실래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캐리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롤링 이펙트에 의해서 죄송한데 조금 이런 단어를 써서 벌써 수익을 좀 먹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불편하잖아요. 부동산 하실래요? 이거는 못해요. 부동산은 요즘은 이제 분위기상으로 가격을 떠나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궁극적으로 더 큰 고민은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해?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주식시장이었는데 주식시장도 불편하면 어디로 가야 돼?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공감이 간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투자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인내심이죠. 매일매일 모든 기회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인내심을 갖다 보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오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매일매일 기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기회가 없을 때는 조금 기회를 오는 타임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상화폐로 가는 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주식에서 기회가 없으니까 난 그냥 가상화폐로 갈 거야. 이거보다는 가상화폐 기회가 있으니까 갈 거야. 이러면 모르지만
주식의 기회가 없는데 다른 쪽에 대해 기회가 없어? 그러면은 좀 참아 보면은 분명히 다른 쪽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투자 자산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 자산이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도 모든 게 상관관계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알게 되면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와닿았어요. 저 오늘 수업 때 저는 그래도 젊은 교수에 해당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서로 계좌도 가끔 까고 네, 보고 해요. 네. 근데 학생들이 막 너무 이제 매매가 빈번해서 야, 좀 작년 같은 대세 상승은 없어. 니네 좀 진득하네.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소리가 교수님은 그럼 지난주에 왜 파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들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학습 효과를라고 그럴까요? 작년에 처음 들어온 소위 주린이라는 표현을 쓰는 젊은 층들이 저도 이제 현장에 있는 증권사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층들이 계좌 개설을 작년에 대거 했다가 그분들이 요즘 주식을 팔아달라는 요구가 많대요. 근데 파는 게 예를 들면 조금 뭐 종목별로 선별이 아니라 계좌 다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물어보죠. 왜 계좌를 다 정리해? 저 비트코인으로 갈 거예요. 주식 뭐 지난번에 사라고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왜 안 움직여요?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런 현장의 어떤 소리도 들으면서 그게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생각들은 좀 뭐 안타깝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죠. 하여간 저도 공감은 가지만 좀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의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기성세대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채팅장에 SK의 이호석 팀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정말요? 장화탁 센터장님은 본인이 팬이라고 하면서 지금 DB로 이직을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이호석 팀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농담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애널리스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워낙 또 든든하게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 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제가 우연치 않게 오늘 센터장님 오신다고 해서 DB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업계 최초로 비상장 기업도 리서치를 하신다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시죠. 글쎄요. 저희가 이제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투자의 기회를 좀 확장하자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또 워낙 많은 기회도 있고, 워낙 많은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자산군이 비상장 기업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샀는데 비상장 주식은 내일 팔 수가 없죠. 상장 주식은 오늘 사고 오늘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아니면 비상장 기업을 보다 보면은 좀 투자의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두 개만 팁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상장 기업의 축소판, 상장 기업인데 작은 기업들, 비슷한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매력이 없지 않을까? 아니면 초기 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early stage. 그런데 상장 기업에서 찾기 힘든 그런 기업이나 업종이나 아니면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상장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비상장에서 찾을 필요는 없거든요. 새로운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업을 떠나서 예를 들면은 당뇨 회사예요. 그분은 중학교 때 본인이 소아당뇨를 직접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당뇨를 어떤 식으로든 당뇨 환자를 위해서 해결해보자. 이제 그런 식의 컨셉에서 회사를 차리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당뇨를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새로운 것을 만드시겠어요. 또 하나 분들은 대학교에 축구 동아리, 축구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축구 리그에 가봤더니 너무 무슨 엑셀로 이런 조금 전략도 없이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준 낮게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프로그램을 코딩을 짜갖고 축구의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앱을 만들었어요. 그 반응이 좋아요. 그랬더니 그걸 바로 갖고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독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분데스리가의 축구팀한테 가서 그거를 적용했구나. 파는 거죠. 당연히 첫 번째 안 팔렸겠죠. 야, 니네는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다 고쳐와.
한국 사람이 어떻습니까? 3개월 만에 고쳐갔어요. 고쳐갔죠. 와, 지금 대박 났어요. 독일에서 대부분의 그리고 EPL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오,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금은방을 하십니다. 네, 금은방을 이렇게 부모님이 하신 걸 20, 30년을 봤더니 너무나 비효율이 많은 거예요. 네, 자식이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태클을 갖고서 비효율을 먼지 효율화시키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요즘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대기업들을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느낀 거 그리고 세상이 불편한 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개발하고 그리고 글로벌로 가려는 경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비상장이 좋다, 투자의 기회가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상장 기업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장은 위험이 커 아니면 리턴이 높아 리스크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비상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 어차피 DB랑 거래를 하게 되면 DB 리포트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리서치에서 나온 것들이 투자 입장에서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 위주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말 말씀하신 정말 그 기업의 가치가 좋기 때문에 분석을 하시는 그런 쪽이십니까?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네.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리 IPO와 관련돼 있어서도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또 정보가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프리 IPO 기업 뭐 큰 기업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리즈로 보면은 저희가 시리즈 B단계에 있는 최소한 그래도 저희가 아주 저희의 능력이 안 되는 초기 기업은 못하지만 향후 3년 내에 상장을 좀 해볼 네.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조사 분석 자료 보고서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야, 오늘 뭐 전반적인 펀더멘탈, 그 다음에 모멘텀 어떻게 흘러가는지, 투자를 임하는 자세, 그 다음에 최근 공매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정말 센터장님이니까 맞네요. 다 아시는 거. 그러니까요. 뭐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뭐 말씀하셨는데 오늘 질문 예. 이렇게 다이버시티한데. 아,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좀 개인 투자자들 저도 그렇지만 네. 저도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좀 업되게 해드리려고 막 그 더 이렇게 오버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에게 오늘 같은 날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예. 글쎄요, 뭐 제가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네. 그래도 제가 리서치 센터장이잖아요. 네. 저희 자식들이 와서 아빠, 뭐 주변 사람들은 최근에 뭐 이거 투자하고 저거 투자하고 돈 많이 벌었다는데 아빠는 리서치 센터장인데 왜 뭐 흔히 말하는 뭐 그런 거 투자 안 해? 네. 돈 못 벌어?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자식한테 제가 대답해 줬던 게 제일 진정성 있는 대답이 아닐까. 제가 첫 번째는 아빠는 투자는 하는데 투기는 하지는 않아. 그럼 당연히 자식은 물어보잖아요. 투자랑 투기. 투자가 뭐야? 투기가 뭐야? 네,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네. 그래서 저만의 기준을 좀 자식한테 오. 말해주기 위해서 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알고 하면 투자, 모르고 하면 투기. 감내할 수 있으면 투자, 감내할 수 없으면 투기. 이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래도 제가 하나 더 얹어. 리서치에 있으니까 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 투자, 부정적인 효과를 내면 투기구나. 그래서 이건 저만의 기준이고요. 이야. 그래서 많은 분들도 제가 볼 때는 투기를 하신다는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모두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기준이고 자기가 투자를 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잡으시고 그 기준에 맞게 돈을 투입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없으면 자기는 그렇죠.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투기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자식한테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투자와 투기를 좀
구분하고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예, 거기에 최소한 지키면서 저도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식한테 해줬던 말이 진정한 조언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금쪽 같은 자녀분들에게 해줬던 말씀 똑같이 해주신 거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절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자주 네. 좀 나와주세요. 오늘도 너무 어려운 것들을 아주 그냥 학교 선생님처럼 조곤조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나도 쉽게 와닿았습니다.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별 말씀을요. 하여튼 귀한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